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알려졌던 태풍 솔릭이 진로를 틀어 충청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속도가 느려지고 진로가 조금 수정되면서 호남과 충청, 강원도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풍이 서울을 강타하면, 아니 강타한다고만 해도 언론과 정부에서 엄청 신경 쓰는데 타 지역이면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서울에 주요 시설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서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것도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여기시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겠죠. 오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3분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태풍의 경로, 피해 예상 지역이 어디든 정부와 국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육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2018년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51만 8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이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 또한 감소했고요. 특히 자영사업을 통한 소득인 이 사업소득이 258만 9,300원으로 7%나 떨어졌습니다.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신호인데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영업의 위기와 또 이 중산층 붕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방안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 세운상가에서 24년 동안 밥집 장사를 하시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이근재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회장님 오시자마자 부회장님 그냥 속상한 얘기 저한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을 어디서 운영하세요? 저는 95년도에 종로 세운상가 쪽에 네.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 네네. 거기에 초입에서 그 권리금 그때 1억 4천 주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24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와, 24년째 그동안 한국 경제가 그 폭풍과 바람과 엄청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셨어요. 네. 직원들은 지금 몇 분 정도 있으세요? 현재는 3분 계시고 점심 1시 반까지 어머님이 아침 6시에 나오셔갖고 어머니. 저랑 같이 해서 올해 89살이신데 한 5시간 정도 일해주고 들어가십니다. 원래는 직원이 더 많으셨죠? 예. 초창기에는 95년도에는 장사도 잘 됐고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6명까지 두기도 하고 진짜 바쁘면 파트타임에 또 1명 더 줘서 7명까지 줬습니다. 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프집, 간이주점, 신육품점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창업을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 들으면 진짜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 아프죠. 제가 협회장으로서 저는 네. 특히나 종로 지역구에 종로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그 양극화가 많습니다. 동대문 지역은 네네. 밥값이 2,5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 앞에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고기도 비싸고 여기는. 네. 근데 이 자영업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퇴직해갖고 나와서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젊은 나이에 나오게 되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 집안을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은 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단해갖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딱 튼튼하다면은 그만큼 자영업자가 줄겠죠. 네. 그러면 미국처럼 한 13%, 12%, 일본은 16%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자영업자 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너무 인구 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중견기업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걸 다 꿈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리비아 해외 건설도 갔다 오고 31살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동안은 장사 진짜 잘 됐어요. 네. IMF 때도 우리는 모르고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IMF가 우리 자영업자한테 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IMF 거치면서 자영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고.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예. 맞아요. 자영업 한다고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창업한다고 하면 늘 이렇게 사표를 가슴에 품고 네. 언제 나가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이 한 50이나 50한 세네에서 나오셔갖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번드르하게 치킨집 하고 사장 얘기 듣고 종업원 쓰고 하는 걸 제일 부러워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 이것도 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폐업률이 역대 최고고 지금 폐업이 창업을 앞지르고 있으니까요. 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말에 따르면 서울 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 5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 무주택 성실 사업자가 최대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최대 연간 6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종로에 자영업 외식업 하는 분들이 한 5천 개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매출 5억 5천에다가 종합소득 6천만 원 이내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방송하면서 정부에서 대책 나오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 저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낸 대책인데 근데 자꾸 이렇게 사각지대 이 대책에도 사각지대가 나오고 이건 지금 사각지대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이고 이건 중산층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우리 외식업에서는 상급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은 어제 정부 대책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건 소상공인 연합회와 상관없는. 어저께 당정청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도 이해하고 공무원님들도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해하는데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40점 드리겠습니다. 40점. 자, 그러면 자영업 24년 차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건 좀 잘했다. 이건 내 피부에 좀 와닿는다 하는 대책 있으세요? 카드 매출 공제율 500에서 700 한 거는 그래도 약간 좀 수고하셨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드 공제율. 예. 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어이없다. 헛발질하는 정책이다 하는 건요. 좀 아까도 저 택시 타고 왔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0.5% 카드 매출을 내린다고 그거 아무 소용 없다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카드는 네. 현재 카드 수수료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이제 사업자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의무 수납제 폐지만 하면 시장 경제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네. 카드 수수료는 자동으로 내립니다. 왜 의무 수납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업장을 내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내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 의해서. 근데 그거가 폐지가 되면은 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현찰만 받겠다. 네. 그 장사업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롯데카드만 받겠다. 뭐 현대카드만 받겠다. 차별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카드 수수료는 비싸기 때문에 나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시장 경제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는 자동으로 모든 조정이 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가 편한데 제가 이제 몇 전에 일본 취재를 갔더니 일본은 카드를 받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예산 안에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의미 없고 이제 의무 수납제를 좀 없애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나마 이 수수료도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 사업자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이가 없는데 항상 밑에 좀 내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 하나 5억 되면 전부 다 1.8% 2.0이에요. 그래서 좀 장사 좀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카드 매출이 되면은 한 달에 뭐 한 120만 130만 원 네. 내야 돼요. 잘 되는 집들은. 네. 요즘 또 카드가 다 90%니까. 그래서 저 오늘 뭐 샀는데 현금 드리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자로 1740님 저도 자영업자인데요. 매출 2년간 30% 줄었는데 최저임금 30% 플러스 국민연금 플러스 의료보험 이 꼴 자영업 몰락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 인터뷰 들으면서 자영업자분들 함께 문자로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회장님이 지금 입은 웃고 계신데 눈은 자꾸 눈물이 촉촉하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상가임대 보장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사실 이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개정을 많이 요청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이세요? 이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장사가 잘 됐던 지역, 네. 젠틀피케이션으로 나갔던 지역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면은 10년 정도는 좀 자기의 보장이 될 수가 있고, 네. 우리가 보통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한 2년 정도는 자리 잡고, 네. 3년 정도 돼야 좀 돈을 벌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경기가 좋아야 돈을 벌습니다. 근데 10년까지 하게 되면은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는 어떤 이 손님 고객층에 대해서 더 서비스도 더 잘하고 친절하게 해서 내 경영을 더 강화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더 경쟁력이 강화가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저희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5년에서 10년 동안 내가 어찌 됐건 여기서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안정성이 확보된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현행은 종업원 한 사람당 13만 원을 주는데 15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요. 지금 부회장님 식당도 여기에 해당되죠? 저도 해당되는데 네.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3분 정도가 다 60이 넘었습니다. 또 오래됐고 한 3, 4년. 근데 그분들이 자기 소득 노출을 싫어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안 들라고 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해도. 그래서 한 분은 들었자가 저번 때 폐기했는데 현재 이런 분들이 우리 저번 때 폐업에 나온 1인 사업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 안 들고 일당만 받아가면서 자기 집에 어떤 생활비를 벌어가고 네. 그러고 남편은 또 잠깐 또 월급 받고 일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현찰 가지고 애들 뭐 음식값이라든가 가정에 필요한 용돈 같은 거 쓰기도 네. 하고 식료품 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큰 이 음식업 하는 분들한테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큰 메리트는 예. 없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의 특성상 예.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세요. 60세 고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실 텐데 정작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말한 이 일자리 지원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우리 모든 경제 구조나 경제를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 네. 이 급격한 최저임금이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제 진단을 좀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급격한 인상을 했으면 상관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법을 좀 만들어서 좀 보호해 주고 시작했으면 되는데 이걸 전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우리
자영업자들 일자리 안정되면 달라지도 않은데 나라에서 괜히 세금해서 주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아니 누구는 세금 걷어갖고 왜 남 현찰 도와주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좀 이 일자리 안정 자금은 우리 국민들한테 약간 물어보고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쉬움은 좀 들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자영업자나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맞는 분들에 대한 대책과 배려를 먼저 발표하고 정부가.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냈다면 어떤 사장님이 물론 개 중에는 나쁜 사장님들도 사장님 나빠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장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는데 내 고용원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좀 그런 아쉬움은 저도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들더라고요. 대출금 이자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약 2%의 수준이었던 그 특별 대출로 3천만 원을 빌리면 이제 연 39만 원.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통해 약 2.5% 이자율로 긴급 융자 자금을 7천만 원 대출하면 연 48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서울시 소상공인 그 기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2년씩 해서 갚는 건데 네. 제가 2번을 썼는데 2천만 원을 빼서 지금 한 200 다 갚고 한 250만 원 남았는데 거기 대출이 2%도 안 돼요. 벌써 다 그런 거 다 쓰고 다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대책 나와봤자 우리 더 돈 갖다 쓰는 것보다 더 되고 네. 빚 더 내는 것보다 더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재정 지원을 결국 이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근본 대책이 아닌데. 예. 그렇죠? 웃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자, 9988님.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애는 많이 쓰시지만 현실에서 동떨어진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 택시 사업자인데 하루 10만 원 매출하면 어떨 때는 전액 카드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버스 전용차로 택시 진입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죽겠습니다. 1035님, 혹시 상가에서 경비원 2명과 청소 아주머니, 소장님 4명이 직원인데 일자리 안전자금 혜택 받는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죄송한데 제가 잘 일자리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려는 순간 저희 작가 밖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가까운데 여쭤보시면, 해당 기관에 여쭤보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저는 이게 황당하다고 좀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에 내년도 보험료를 절반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90 가까운 노모랑 같이 일을 하는 판인데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사람을 한 명 더 쓰시겠어요? 지금 현재 네. 제가 그 맨날 그 작년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경기 부양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양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를 자꾸 더 둔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멈춰진 매출액에서 네. 어떻게 사람을 더 고용해서 내가 써서 그 사람을 그러면 제가 아까 말대로 3천만 원, 2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그 사람 일당 주고 봉급 줘야 된다는 게 더 됩니까? 현재 매출이 우리 종로에서 장사 잘 되는 매출을 보면은 딱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멈춰 있든가 네. 거기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만두게 되면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만 못 두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직장도 하나의 생존권이고 네. 이런 생존권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우성 치는 거지. 우리가 여유 있으면 뭐라 아우성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회장님 이런 질문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쓰나미로 몰고 올 것이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해달라. 이제 소상공인이 이런 단기간적인 근시안적인 대책 말고 근데 경기 부양이라는 게 정부에서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부양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잖아요. 네. 내가 아내가 안 좋으면은 내시경을 보고 전체를 고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진단을 좀 하고 정확한 경제 진단을 일단 해라.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거시경제에 대한 경제 진단도 하고 네. 또 미시경제에 대한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떤가 얼마든지 지금 500개 정도 600개 정도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똑똑하신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나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이라고 이걸 밀고 나가게 되면은 거기 밑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만 다 고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 그게 을과 을의 싸움밖에 더 됩니까? 네.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아픈 가시일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워낙 이번에도 컸고 지금도 후폭풍을 겪고 있어서 정부가 새롭게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결정은 좀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향적이죠. 전향적인데 또 어떤 단체, 법정단체, 뭐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재 법정단체인데 거기다 네. 부여한 것도 아니고 또 임의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는. 예. 이것도 해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솔직히 안 믿으세요? 지금 현재 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이의제기했던 것도 그냥 이의제기만큼 듣지도 않고 자기들 얘기들만 하고 또 고시 때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현재 8월 29일 날 뭐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 문화 한마당을 내려서 좀 걸기대회도 하는데 네. 우리가 하는 게 반정부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은 색안경 끼고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30년 만에 처음 한번 모여서 우리 목소리 한번 내는 겁니다. 반정부 시위 아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먹고 좀 살자라는 목소리를 내려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7995님 중고등학교 대상 학원하는 사람입니다. 학원 사업자는 영업시간이 새벽 5시에서 밤 10시로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학생들은 오후 5시에 끝나서 오후 6시에 학원 옵니다. 그러면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 정작 딱 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학생 휴식권 보장 차원인데 학생들은 정작 새벽 2, 3시까지 휴대폰 만지느라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더 하고 싶어도 10시에 집에 가고요. 이런 시간 제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도 일 4시간 근무밖에 안 되니 일자리의 질도 나빠져서 실업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도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 나온 얘기고 이번 대안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비판을 했던데 정말 한 가지 우리 부회장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달라 지금 당장 이런 거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고 아니면 대책에 들어있다면 이건 꼭 해달라. 당신들 책임지고. 결국 우리 서민들이나 소시민 민초들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네, 물가 안정에다가 그게 어려워요. 네, 물가 안정에다가 네. 경제가 안정 속의 개혁이 돼야지 이 경제가 안정 속의 개혁이 안 되면 지금같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그런 여파를 우리 민초들 소상공인 진짜 지금 맨 밑에 진짜 사회의 기초에 있는 진짜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이쁘게 봐줘야지. 왜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왜 자기들은 제품값에다가 반영을 한다든가 또 나라에다가 무슨 제품을 용역을 받으면 용역값에다가 최저임금 올린 걸 반영하면 되지만 네. 우리는 가당 경쟁이라 제가 비교한 예로 현재 2019년도 된장찌개 6,500원 받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된장찌개 4,000원 받았어요. 그럼 2,500배 안 올랐습니다. 근데 현재 가스값 1995년도 가스값이 20kg에 8,500원이었는데 현재 그 20kg짜리가 2019년도에 46,000원입니다. 네. 그럼 물가는 얼마큼 상승했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또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500원을 올렸더니요. 30명 정도가 줄었어요. 점심에. 그렇게 민감해요. 우리 네. 직장인들이나 이런 소시민들은. 그래서 우리 안정 속의 개혁 좀 해주고 물가 안정 거기다가 임금 안정을 해주시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악 물고. 들꽃처럼.
들풀처럼. 예. 그렇죠. 문자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답답한 마음 같이 토로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 부회장이시니까 이 땅에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꿋꿋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혼자라도 지켜서 우리 자영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시고 솔직하게 마음 나눠주신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것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이 거래 방식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사용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요.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거래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제로페이, 2번 더치페이입니다. 인터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못 다뤘었는데요. 소비자는 사용액의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 1번 제로페이, 2번 더치페이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한번 함께 기다리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이야기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내주시는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목요일 격주로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했는데 또 모셨습니다. 나는 소비자다.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 심쿵할 뻔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말 다 믿잖아요. 아니 아줌마의 고백에 심쿵하시지 말고요. 외로워서. 총각을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 권지연 기자 아직 믿습니다. 아이고. 네, 요 공개 구원 한번 할까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만 싸납고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좋은 분 있으면 샵 0945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엄청난 그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작가가 본인도 요청해달라고 지금 콜을 해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 물건을 살 때 보통 어디서 사세요? 매장에 직접 가세요? 저는 아니면? 뭐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뭐 하지 네. 않고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어디든 가고 어디든 접속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바쁘다 보면 그렇죠.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굉장히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그 전체 쇼핑 규모의 한 20% 정도를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액은 78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규모고요. 5년 전 그러니까 2013년과 비교하면 한 80%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분들도 이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막 가게가 막 80%씩 성장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네. 정말 성장세가 가파라요. 네. 그런데 이런 쇼핑몰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이제 성장세가 가파른 건데요. 여기도 그렇군요. 네. 한 소비자가 그 공기청정기 선풍기를 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단독 행사 모델 요 표기를 보고 한 89만 8천 원 정도의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같은 계열사에 있는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그 동일한 모델이 팔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럴 땐 보지 말고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더 비싸게 팔고 있었으면 내가 잘 샀구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무려 한 27만 원 정도 더 싸게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89만 원 정도에 산 걸 거의 62만 원. 그쵸. 어머, 배 아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 제품은 여기 그곳에서만 팔고 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팔고 있구나 싶어서 그제서야 이제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을 해본 거죠. 봤더니 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 55만 원 어머나. 정도에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단독 네. 행사 모델이라는 표기를 보고 구매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기고. 요즘에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런 걸 봐도 많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걸 믿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본사 측에 연락을 해서 차액을 환급해 주던지 환불을 해주던지 해달라 그랬더니 제품을 이미 개봉을 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적립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소비자가 그 쇼핑몰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시는 이제 거의 충성 고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불쾌했고 좀 나를 블랙 컨슈머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인상에 더욱더 화가 났던 사건이었어요. 소비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냥 한낱 블랙 컨슈머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충성 고객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충격이 좀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라는 건 이 사이트를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그만큼 구매를 한 거고. 여기서만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오니까 더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이제 대응을 이렇게 불만 어쨌든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업체 측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에 들어가서 관련 사안을 문의해 보니까 담당자는 상황을 알아봤더니 해당 제품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행사 제품으로 팔던 거였다. 근데 회사 측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업체 측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작년 7월, 8월 그때 딴 데 안 들어왔었던 단독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단독 상품으로 저희가 53만 9천 원에 판매를 했던 거죠. 그 후에는 품절로 계속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고객님 사실 때 이게 일시적으로 좀 내부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된 거고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독 행사가였었던 53만 9천 원 네. 그걸로 재결제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연락 내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봤는데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자료를 저희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못 준다고. 아니 근데 이것도 네. 기자님이 전화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개연성이 크죠. 어쨌든 그렇죠. 소비자가 얘기할 때는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기자라고 하니 네. 그렇게 결정하고 이야기하겠다.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쨌든 업체가 실수였다고 하더라 했더니 소비자는 내가 계속 따져 물었을 때는 소비자원 상담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오히려 화를 냈었다. 이게 실수였다는 거는 이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공정거래 위반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게 물품을 최저가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치 백화점에서 무척 저가에 팔고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한 TV 홈쇼핑 3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화점보다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홈쇼핑 3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뭐 최저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속이는 것들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하는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비자 불만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인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는 판매자의 의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모호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뭔가를 이제 의도는 하고 했겠죠, 사업자는. 네. 이게 뭐에 특별하게 뭐 저촉된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단독해서 하는 거는 뭐 어쨌든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불법이고 그러니까 최저가라고 표기했는데 그게 사실 아니면 이 단독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법적으로 아직은 적용 안 된다고요. 애매하다는 판단이었죠. 예. 아니 애매한 건 뭡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죠. 이게 단독이라고 해도 대부분 단독이라고 이제 믿을 만한 소비자가 많이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장하는 게 소비자가 왜 이렇게 팔았냐라고 했을 때 단독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팔았던 거였는데 어쨌든 후에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서 팔게 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수로 또 더 덧붙여진 가격에 팔게 된 거다라고 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요런 사례는 흔치 않은 거기 때문에 좀 가리기가 좀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만큼 이 마케팅 꼼수도 좀 진화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겠죠. 네. 요즘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 같은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소비자법도 좀 더 강화하고 네. 소비자들도 이제 반드시 좀 꼼꼼하게 더 확인을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 네. 단독, 최저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인터넷 사이트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이 금액이 최저가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고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들고 온 사례 어떤 거예요? 네. 이번에는 글로벌 가구업체 사례입니다. 오늘 다 대기업의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벌 가구 공용 업체 아이사의 소비자 대응이 잊을만 하면 저희 그 소비자 경제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요. 뉴스도 자주 나와요. 맞습니다. 네. 먼저 이 업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국내에서는 지금 광명점과 고양점이 이미 들어서 있고요. 부산 그리고 용인 기흥, 서울 강동, 화성 동탄 이런 곳들의 점포를 좀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업체는 2017년 기준으로 현재 28개국에 44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직원은 총 16만 3천 명 정도가 재직 중이고요. 정말 공룡업체네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이 업체의 매출이 351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42조 2,642억 원. 네. 이 중에 저 좀 떼줘도 좋을 텐데. 끝에 상상이 안 가는 자리요. 네, 상상이 안 가는 액수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성장세예요. 작년보다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한 6% 정도 더 성장을 해서 지난해 매출이 3,650억 원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와,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기업인데 뭘 되게 쪼잔하게 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던 돗자리를 거예요? 까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권 기자가 들고 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P씨의 제보였는데요. 이 소비자가 이제 이 업체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한 33만 9천 원 정도에 구매를 한 거예요. 저렴한 가격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그런데 이제 이 업체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파는 대신 내가 직접 조립해서 나만의 가구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이제 가구 업체고요. 집에 와서 조립하려고 보니까 제품의 안정성에 좀 의심이 갔던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의자 받침과 그 철제 기둥 이음 부분을 나사 못으로 직접 박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나사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나사 못이 박았을 때 무려 한 2cm 정도 튀어나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의자인데요? 그렇죠. 앉으면 당연히 긁히고 다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조립하려고 보니까 조립할 엄두도 안 났고
그래서 업체 측에 문의를 해서 나는 이거를 제대로 조립을 할 자신도 없다. 그러니 그냥 환불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환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런 건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얽히고 설켜서 만든 대나무 그 얇은 그런 걸로 돼 있는 거라서 만들다가 잘못되면은 만약에 이거는 누가 배상을 하는 거냐 했더니 소비자 잘못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이거를 제가 조립하다가 분명히 잘못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나는 조립을 하지 않고 보내겠다. 그러면 배송비를 지불하래요. 그러면 내가 배송비를 지불하면서도 내가 반품을 보내겠다.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제품을 받아보고 조립을 해본 결과 자기네가 생각했을 땐 불량이 아니라는 거죠, 제품에. 그래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 수도 없고 환급을 해줄 수도 없고 상품권으로 해준대요. 아니 상품권을 주면 다시 자기네 업체 물건 사라는 거잖아요. 그 물건 마음에 안 들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자신들의 제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 제품이라 이게 이제 환불 거부의 이유였는데요. 네, 해당 업체 환불 규정에는 개봉 전 포장 상태, 영수증 지참, 365일 이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 교환 환불이 거절되고 그 I사의 환불 카드로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봉 전 포장 상태로 영수증을 지참하고 365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물건을 뜯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봉 전이면. 근데 어쨌든 이 소비자는 본인이 그 조립을 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했었고 그런데 이쪽에서 그 업체 쪽에서 자신들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해보겠다면서 조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되받은 거죠. 네네. 나는 포장 상태 그대로 제품을 보냈고 제품을 조립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당신들이 내 제품을 허락 없이 조립했으니 환불을 못 해줄 거면 내 제품을 흠집 하나 없이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소비자도 되게 똑똑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환불은 받았습니다. 아우, 똑똑합니다. 그렇죠. 뭔가 좀 통쾌하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규정을 일일이 찾아보기 전까지 업체 측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원상복구해서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도 물건 보관하고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천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광명점에 가서 원래 구매를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물건을 가져오려고 해도 이천에서 광명까지 또 갔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무대뽀식 그 이제 응대 방식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오히려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나서 저희 쪽에 더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보를 해주신 건이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도 환불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거든요. 네. 이런 데가 꽤 많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있어요? 안 된다고? 이것이 그 약관기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거래든지 간에 뭐 환급을 할 때 내가 상품권으로 주겠다 하는 거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약관규제법에 또 위배가 될 소지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느 한쪽 당사자한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은 다 무효거든요. 네. 소비자가 처음에 이제 물건을 또 환불을 요구하면서 배송비도 보냈잖아요. 네. 사실은 이 배송비도 업체 과실인 경우는 그리고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 물건에 이제 하자가 없는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불비를 우리가 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증명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고객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직원이지 않냐? 그렇죠. 직원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추가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지 제 취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제 취재 후에 또다시 이 얘기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문제만큼만 이렇다는 거 우리 권기가
권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권 기자하고 혹시 소개팅을 하시고 싶은 분들 문자로 보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 나는 소비자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정책이나 약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습관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35님께서 권 기자 잘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796님께서는 내부순환도로 월곡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월곡 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7405님 1번입니다. 내 마음이 제로입니다. 뻥 뚫린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7539님 제로페이 다양한 정보 알려주셔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남장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154님 행운을 주세요. 1번 제로페이입니다. 또 6576님도 보내주셨고요. 2020님 제로페이입니다. 고정방송 청취자입니다. 4365님 제로페이 정답을 말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태풍 관련된 뉴스 속보 YTN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전하시기를 안전에 주의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